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증시를 보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정신이 없죠? 이럴 때 손가락을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부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길래 부자가 됐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 알려면 빅스 지수를 보면 되는데요. 빅스는 S&P 500을 기반으로 옵션 가격의 변동성을 측정한 값입니다. 10에서 15 사이면 안정적인 구간이고 25를 넘어서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25를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패닉셀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덩달아서 공포 탐욕 지수도 꽤 많이 떨어졌는데요. 6까지 내려갔다가 10일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10일도 여전히 공포 구간이라서 안심할 수 없는 순간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등이 나와서 숨 돌릴 시간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멘붕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귀한 자산인 걸 이미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시장의 공포와 내 머릿속의 공포를 구분하는 겁니다. 둘 다 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머니 마인드셋이란 책을 보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은 현실보다 내가 스스로 만든 이야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마이너스 된 계좌를 바라본 내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과 시장을 불신한다면 모든 게 무너지겠죠. 이래서 머니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빅스 지수와 오라클의 주가를 가져왔습니다. 둘은 반대로 그림을 그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역의 관계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빅스 지수가 한 주 동안 18%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는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빅스 지수의 주간을 정리해보면요. 총 11,872주나 됩니다. 이 중에서 한 주 동안 18% 이상 급등한 사례를 찾아봤더니 176주밖에 안 되는데요. 비율로 보면 9.4%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36년간의 주간의 움직임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변동성이 지난주에 발생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인 고변동 시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30% 이상 변동이 발생된 주는 59번 있었고요. 40% 이상은 35번, 50% 이상은 19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빅스 지수가 가장 격하게 움직였을 때인데요. 탑5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변동성은 2020년 2월 23일인데요. 이때 팬데믹으로 시장이 휘청였었죠. 한 주 동안 빅스가 135%나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은 2015년 8월, 2025년 3월입니다. 변동성이 컸던 시기 빅스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는 2월 23일을 시작으로 빅스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한 주에 135% 오른 것은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변동을 체크해봤더니 504%나 올랐는데요. 빅스 지수가 13에서 82까지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이때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공포가 극에 달하니까 매수 버튼에 손이 잘 안 나가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2015년 8월에는 233% 급등을 했는데요. 중국 증시 폭락, 원유 가격 붕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 충격이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근 2025년 3월을 보면 빅스가 205% 급등했는데요. 8개월밖에 안 된 이야기니까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세계 증시가 휘청했었죠. 다행히도 빅스 지수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피크를 치면 내려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증시는 어떨까요? 지금 말씀드린 3번의 사건이 발생 이후에 증시 변화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변동성이 컸던 2020년 2월 23일을 보겠습니다. S&P 500은 V자 반등을 보이면서 바로 만회했는데요. 1개월 수익률조차 플러스입니다. 그것도 25%나 큰 상승이죠. 1년 뒤는 76%까지 올랐고요. 나스닥을 보면 그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87% 상승을 했죠. 첫 한 달 S&P 500보다 회복이 좀 느렸지만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차까지 보더라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 8월을 보면 S&P 500이 6개월 동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만 1년이 지나서 5%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스닥을 봐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1년간 분할 매수를 했겠죠. 그럼 지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년차가 됐을 때 그 수익률은 더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3월을 보겠습니다. 팬데믹 때랑 비슷하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개월 차에 마이너스 1%를 기록했지만 거의 회복해버렸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1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에도 빅스 지수에는 큰 변동성이 지난주에 찾아왔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크게 출렁였던 순간들이 여지없이 빅스 지수가 격하게 올라갔던 순간들입니다. 표시를 해보면 영락없이 나스닥 저점이죠. 즉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 상승장이 아니라 조정받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속상하게도 그게 생각처럼 잘 안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어릴 때 돈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지금 돈과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한지, 재정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지입니다. 머니 마인드셋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면 내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올바른 선택을 왜 못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투자는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빅스 지수와 함께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차인데요. 이게 역전되고 풀릴 때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AI 버블이란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차를 볼게요. 장기는 10년, 단기는 2년인데요. 이게 역전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면 과거 3번 모두 다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역전이 풀리고 1에서 2년 있다가 증시가 붕괴가 됐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IT 버블과 리먼 사태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 같은데 그 깊이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풀린 지 1년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요. 뭔가 불안감을 감도는 시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과거 3번의 위기와 지금의 차트가 왜 달라졌는가인데요. 뭔가 더 과장된 듯한 차트가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을 이해해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경기 침체가 오는 패턴을 살펴보면 첫 시작은 언제나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에서 신용경색이 발생되고 실물경제 수요가 둔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고가 늘고 소비가 줄고 기업 매출이 감소해서 경기 침체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요. 경제의 흐름에서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연준입니다. 연준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금리를 내립니다. 이게 과거의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키가 더 생겼는데요. QE, QT, SRF, BTFP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 4가지를 하나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준금리입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꿈꾸며 기준금리를 만지는데요.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확대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패턴인데요. 금리 인하와 AI 테마가 만나게 돼서 현재 강세장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채권을 시원하게 발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QE, QT라고 불리는 유동성 자산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QE는 양적 완화로 국채를 매입하는 행위인데요.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QT, 양적 긴축은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인데요. 시장의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12월이 되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시에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RF로 은행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경기 침체가 보통 은행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은행에게 취하는 응급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채를 담보로 하루 단위 현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현금이 부족해서 파산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그 속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BTFP로 은행 구조 리스크에 대한 대책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에 도입된 위기 후의 대출 창구인데요. 뱅크런 같은 자금 경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은행의 연쇄 파산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단기 금리차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준금리만 가지고 대응했기 때문에 역전이 풀리면 100% 경기 침체가 찾아왔는데요. 지금은 기준금리 외에도 세 가지 조절장치가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더 깊게 발생됐고 역전이 풀려도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덜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장단기 금리차가 잘 안 맞는지 아셨죠? 하지만 근본적인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닌데요. 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젠가 버블이 터질 거란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직관적으로 보면 현재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금리가 내릴 때 성장주가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배당주로 돈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산도 성장뿐만 아니라 배당도 함께 담고 있어야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대표하는 배당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은 JP모건, 헬스케어는 UNH, 소비순환은 홈디포, 경기방어는 월마트, 리츠는 리얼틴컴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과 같은 빅테크에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배당주를 함께 담으면서 변동성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이 5개의 기업이 거품이 껴있는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주는 기업의 이익을 배당으로 꾸준히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률이 곧 그 기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배당률이 과거 평균보다 높다면 저평가된 거고 낮다면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년 기준으로 평균 배당률을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률을 남색으로 나타냈는데요. 현재 배당률이 높은 기업은 UNH, 홈디포, 리얼틴컴입니다. 3개의 기업은 지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순간인데요. 특히 UNH는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크게 하락했는데 워런 버핏이 매수하면서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는 뭐가 있는지 워런 버핏의 투자를 엿보면요. 채권이 있습니다. 버핏이 역대급으로 현금을 늘리고 있다는 기사가 2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그 현금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게 현금이 아니라 채권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버핏이 선택한 채권이 뭔지 한번 볼게요. 채권은 종류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다른데요. 워런 버핏이 선택한 채권은 초단기 채권입니다. 0에서 3개월짜리 채권으로 주가 변동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채권입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SGOV가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이 4.2%입니다. 주가 변동성 빼고 배당만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 반대에 있는 채권은 장기 채권으로 대표적인 ETF는 TLT가 있습니다. 장기채는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2020년 팬데믹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TLT는 급등했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갖고 있기 좋은 채권이 장기채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단기채와 장기채를 한 차트로 보면요. 장기채 TLT가 격하게 하락하는 동안 SGOV는 고요하죠. 단기채는 주가 변동 없이 현재 4%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TLT는 35% 하락했는데요.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TLT 전략이 아니라 SGOV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4% 배당을 받으면서 저렴해진 기업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주식과 채권으로 자산 배분하는 전략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적 자산 배분으로 단기채와 주식을 담는 건데요. 단기채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만큼의 배당이 지급이 됩니다. 저평가 종목은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대기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공격적인 자산 배분으로 장기채와 주식을 담는 방식인데요. 이는 주식이 내릴 때 채권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서 저렴해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요. 단점이라면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모든 게 허상이니까 내게 맞는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3가지 주요 지표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면 빅스 지수는 한 주 만에 18% 급등이 나왔고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이 해소된 지 16개월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기채가 35%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마인드셋이 되려면 나만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공격적인 투자자가 배당주를 담으면 답답하겠죠. 인컴이 필요한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나의 성격이 남들과 다르듯이 투자도 나만의 성향이 존재하는데요. 4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니 마인드셋을 보면 나의 머니 스타일을 알려주는데요. 크게 4가지 스타일이 나옵니다. 감독관, 에너자이저, 수호자, 분석가가 있는데요. 책에서 나온 질문을 답하면 내가 어느 스타일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분석가가 나왔는데요. 솔직하고 일처리가 능숙하고 계획과 일정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실제 제 투자도 분석가처럼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어떤 스타일일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고르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감독관이라면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계좌를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축구 감독처럼 포지션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선수를 교체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자이저입니다. AI 시대를 개막을 기뻐하면서 조정이 와도 믿고 더블로 투자합니다. 월요일 반등이 제일 반가운 유형이죠. 세 번째는 수호자인데요. 세상이 변해도 적립식 투자를 유지합니다. 매달 월급날에 꾸준히 매수를 하는 거고요. 수호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투자는 지수 ETF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석가는 현재 유망한 테마부터 저평가된 기업까지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제 컨텐츠를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력, 로봇, 배당주를 다룬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각자 스타일에 맞게 투자를 해야 오래 건강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게 맞는 투자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투자 스타일을 고르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모두 같은데요. 오래 장기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지치지 말고 함께 오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머니 마인드셋을 읽고서 지금의 투자와 연결해서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책을 보면 투자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뿌리가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